안녕하세요. 서초건축교실 건축 누구와 함께 하시렵니까? 라는 주제로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설계자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공자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공자 선정 방법에는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공자 선정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공자가 견적을 내고 계약 서류가 되는 견적 도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건설사에게 입찰 참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건설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 이 선정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조금은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전부 알기보다는 중요하다고 언급한 내용 위주로 기억하시고 나중에 건축사를 만나서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견적도서 준비입니다. 견적용 도서로는 실시설계도서, 공내역서, 입찰 안내서 3가지를 준비합니다. 실시설계도서는 공사를 하기 위한 자세한 도면입니다. 건축물의 기초와도 같아서 부실하면 건축물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중요한 3가지 스펙북, 공내역서, 입찰 안내서를 준비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스펙북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료를 명확하게 정의한 도서입니다. 페인트 색상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건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도면에 지정 화강석이라고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강석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고 마감 방법까지 고려하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정확히 정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저렴한 석재로 견적하게 될 것이고 공사 중에 다른 석재로 변경하면 추가 비용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화강석의 종류에 따라 가격도 2배 정도 차이가 나니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타일의 가격은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000원짜리 저렴하게 견적하고 시공 중에 건축주에게 고르게 합니다. 가격은 점점 오르고 바가지 씌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문의 종류, 모델명, 색상, 설치 위치, 판매 회사까지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 손잡이, 모양과 색상도 미리 정해둡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세면기나 수전, 액세서리까지도 정합니다. 세면대도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10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명도 색상, 크기, 위치, 제조사까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스위치 콘센트의 종류나 색상을 명확하게 정해 놓아야 건설사가 정확하게 견적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하나도 1, 2천 원에서 5, 6만 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세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건설사는 이익을 위해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성능과 디자인, 가격까지 고려하여 정확한 자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고 추후에 생길지도 모를 건설사와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를 항목별로 세세하게 정리해 놓은 서류를 내역서라고 합니다. 이 내역서에서 금액만을 제외하고 품명과 규격 그리고 수량을 정리해 놓은 금액만 제외시킨 서류를 공내역서라고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붉은색을 제외한 서류를 공내역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내역서를 건설사에 전달하면 붉은색인 그 비용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공내역서가 없으면 시공사마다 각각 내역서 작성 비용이 듭니다. 견적을 받기 위해 건축주가 건설사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비용을 들여서 공내역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에 전달하면 좋습니다. 견적 비용이 작아서 더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건축주에게도 이익입니다. 또한 내역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견적을 비교할 때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공내역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입찰 안내서입니다. 건설사들이 입찰을 할 때 참고사항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중요한 점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찰서는 정해진 시간에 건축주 이메일로만 받는 게 좋습니다. 입찰을 도와줄 분과 건설사가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건축주가 참여한 건설사의 입찰 서류를 받아서 설계자나 입찰을 도와주시는 분께 전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입찰 시 회사 지명원과 견적서를 포함하여 여러 서류를 받게 됩니다. 꼭 현장 소장 경력 증명서를 함께 받으십시오. 가능하다면 현장 소장이 담당했던 건물의 포트폴리오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소장의 능력에 따라 현장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경력 증명서 보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계약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보증금, 선급금, 기성금, 하자담보 책임 등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입찰 안내서에 미리 정해놓지 않고 계약 시 협의하다 보면 불신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입찰 금액에 대해 내고, 즉 감액이 없다는 것도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감액을 염두에서 건설사에서는 금액을 올려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입찰 금액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건축주와 건설사 상호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축주와 시공자 계약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입찰 안내서에서 언급된 계약 조건을 그대로 계약서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견적을 위한 도서를 준비한 후 다음 단계는 건설사의 입찰 참여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참여했으면 하는 건설사를 선정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참여할 경우 견적용 도서를 전달하면 됩니다. 설계자들이 추천하는 건축 명장이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건축물을 완성한 건설사를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짓기 때문에 비용도 높은 편입니다. 비슷한 용도와 규모를 하는 건설사를 정리해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하길 원하는 건설사에 일단 연락을 합니다. 입찰 안내서와 건축 기본 도면을 보내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통 일정이나 현장 소장이 없어서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히면 견적용 도서를 보내게 됩니다. 위 프로젝트에서는 13개의 건축 명장 건설사에 참여 요청을 했고 5개의 건설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의 건설사만이 입찰 도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공내역서를 작성해서 배포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건설사에서 입찰 도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입찰 도서 중에 3가지를 중요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내역서, 지명원이라고 하는 회사 소개서, 그리고 현장 소장 경력 증명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공내역서를 준비해서 제공할 경우 입찰 비용이 절감되고 건설사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견적 비교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공내역서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별도로 추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입찰 안내서에 명기해 두면 됩니다. 5개의 건설사의 내역서를 검토한 자료입니다. 공내역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어려움도 많았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내역에 오류가 많은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는 이 업체의 경우 내역이 부실하다는 것을 색깔로 알 수 있습니다.
설비공사나 전기공사 분야도 모두 내역을 비교 검토합니다. 토목공사 등 공종별로 모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종합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건설사 D는 지나치게 고가에 이어서 내역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건설사 A, B, C는 평균 20억 원 정도로 비슷한 견적을 제출했습니다. 견적하는 실시 설계 도서가 있고 스펙북을 명확히 작성했다면 공사비는 비슷하게 산출되게 됩니다. 그러나 건설사 D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사 D는 오류가 많은 부실한 내역입니다. 17.8억을 제출했지만 누락한 내역을 최소한으로 반영해도 19억 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내역이 부실한 이런 건설사는 절대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명원을 통해 회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건설업체 검색에서 기업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시공 능력 및 실적, 기술자 수나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2001년에 개업을 한 후에 10여 차례 넘게 회사명과 대표자, 소재지를 변경해 왔습니다. 정상적이지도 않고 다분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건설사는 절대 선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수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찰 안내서에 현장 수장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현장 수장이 없으면서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현장 수장을 급히 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설사는 피해야 합니다. 현장 소장 경력 증명서에는 현장 소장의 기술 등급, 유사시설 경험 등도 살펴보아야겠지만 근무처와 근무 기간을 꼭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주 회사를 옮긴 현장 소장은 피해야 합니다. 실력이 좋으면 회사에서 연봉을 올려서라도 붙잡기 때문에 회사를 자주 옮기지 않습니다. 자주 옮겨 다니는 떠돌이 현장 소장은 공사 중에 언제라도 떠날 수 있으며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설사가 제출한 입찰 도서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계약할 건설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제출한 견적이 예산을 초과한다면 원가 절감안에 대해 건설사의 제안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담을 할 때는 건설사의 대표뿐만 아니라 현장 소장과도 면담해야 합니다. 설계 도서에 대한 이해도나 시공 계획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누락되는 내용 없이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건설사에서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할 때 하자 담보 책임이 중요합니다. 보통 건설사들이 모든 공종에 대해서 2년간 하자 보수를 봐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하자는 방수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 책임 기간은 3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종 2년보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 보수 기간을 준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시공사 선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와 대응 방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